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통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될지 좀 전망하는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취임사를 통해서 자신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취임사인데요. 취임사 그리고 기간의 행보들, 정책들 보면서 향후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혀 기대와 예상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시대에 출범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취임사 전에 선거 연설도 많이 접해봤고 취임사를 검토해 보니까 방향을 제시를 안 한 것 같아요. 원칙론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은 별로 없고, 제일 중요한 제가 볼 때는 통일 문제는 통일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썼어요. 중요한 문제들은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 얘기 이런 걸 한 거고, 어떤 기분이 났냐면은 아마 옛날로 냉전 이전으로, 그러니까 6.25 전쟁 이전으로 올라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할 법한 그 말을 그냥 원칙론을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정표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취임사 전반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하셨는데 유독 자유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반지성주의라는 거에 대한 비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평화, 뭐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또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그동안 미국이 주로 많이 써왔던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나열했는데 취임사 얘기에서 좀 유독 좀 눈에 띄는 부분, 요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유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짧은 취임사에 자유라는 말을 아마 30번에서 40번 사이에 썼을 거예요. 그런데 자유라는 건 정치 철학에도 그렇고 사회과학에서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잡하고 또 이론적으로 정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 많이 정립되어 있고. 그런데 자유라는 개념을 서구에서 나올 때부터 거기에는 적극적인 개념이 있고 소극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개념은 뭘 할 자유를 나는 추구한다. 뭘 해야 하는, 통일을 해야 하는, 경제 성장을 해야 하는, 빈부 차이를 없애야, 이걸 추구한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방종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그러고 국가가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자유지요. 자유라는 게 국가가 간섭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유고,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유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존중하겠다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의 언론, 집회, 결사, 사고, 사상 이런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인권이지요. 그러니까 자유도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방공법이 있는데 어떻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방공법 같은 저해 요소는 없애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자유를 존중하겠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자유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제일 원하는 자유가 뭡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건데, 행복하고 잘 산다 이 말은 추상적인 얘기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우리 민족이 예를 들어서 북과 관계를 평화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정상화시켜서 남과 북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면은 그런 정책을
가지고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자유라고 말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또 용어는 많이 썼는데 소극적인 자유도 적극적인 자유도 내용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면서 거칠애적인 그러한 원칙론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면 공동체 자유도 파괴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로는 경제적인 성장 이게 보장이 돼야 확보가 돼야 자유가 확보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또 세계 시민 뭐 이런 표현도 썼어요. 이게 이제 예. 개인주의에 기초한 어떤 자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기업의 자유라는 소위 기업의 자유라는 거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국정 운영을 방향을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간간히 가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 그랬다고. 그런데 세계 대통령을 뽑은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분단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세계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뭡니까? 세계 시민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하겠다. 이런 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환경 문제가 지구상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이 세계 시민 여러분, 세계 시민들 잘 들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맞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취임 연설하면서 세계 시민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에 세계 시민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한마디도 분명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구체적인 그 연설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 이정표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는 안 가겠다 그러면 통일에 대한 말을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통일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추구할 수 없다. 그러든가 긍정적으로 그러든가 통일에 대한 말을 해야 됩니다. 통일의 그 대통령이 임무 중에 하나가 통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 거는 그게 이제 첫날부터 통일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얘기인데 직무유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논지를 펴고 있는데 뭐 자유민주주의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북한 핵 문제를 또 거론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일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하면서 북이 핵 개발 중단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의 경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이외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비핵화를 하면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협력해서 국제사회 성원들과 같이 북의 식량 문제 등 경제적인 문제를 돕겠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세계 시민과 세계 국가들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협의가 잘 안 되면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보다도 더 책임을 회피하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세계가 협력이 안 되면은 북한을 핵 포기를 하더라도 나는 못 돕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이명박 비핵개방 3천 그리고 박근혜의 통일대박론 뭐 이런 것들을 합쳐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대북 정책이 없구나 실제로는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대북 대한반도 정책 뭐 이런 기조를 좀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게 남북 관계를 전혀 진전시킬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대북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체제 잘못됐다. 잘못됐긴 하루라도 빨리 망해야 된다. 붕괴돼야 된다. 그런 말이고, 둘째는 저 체제의 핵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핵이 완전히 포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그런데 북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보장되기 전에는, 그래서 그 평화라는 것은 분쟁 결여 없는 데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분쟁과는 달리 조화적인 국제관계를 또 남북관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평화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목적을, 이런 걸 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뭐 이남 문제에서도 빈부격차에 대해서 말은 해놓고 어떻게 빈부격차를 세금으로 해소시킨다든가 경제정책으로 어떻게 해결시킨다든가 좀 구체성이 있는 걸 얘기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추상적이고 원리적인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했다고 저는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북의 이제 군사 활동, 뭐 SLBM 발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윤석열 정부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정례화시키겠다, 복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북 정책과 그 군사 정책, 한반도 군사 정책을 가지고는 남북 관계가 더 위험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 남북 관계 전망도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요? 분명합니다. 그 왜 그러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과거하고는 다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을 외부로부터 공격을 안 받는데 그런 압력에 사용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말하자면 선제 공격도 꼭 필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주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거기에도 국내에서도 공신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다면 한다, 우리는 헛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미사일 여러 번 이제 실험하고, 미사일 왜 실험했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왜 실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게 목적물을 명중할 수 있는가,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명중하는 것이 자신이 있으면 무인도를 하나 정해놓고 혹은 일정한 군사 시설이 있는 데를 완전히 먼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얼마 전만 해도 없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연설에서 그게 노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쉽게 듣고 넘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생각하기는 남쪽군은 전쟁을 못합니다. 군사 통제권도 없는데. 그럼 미군은 전쟁을 할 거냐? 죽을 수가 있지요. 나토 국가들도 충분히 협력 안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난경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북에서 군사 선제 공격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반격을 어떤 정도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양에서 다 생각해서 맞춰보고 계산을 해서 아마 그 결론이 우리가 매일 이렇게 당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제 공격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합동군사 훈련을 대대적으로 확장한다든가 그러면은 선제 공격의 미끼가 있지요. 그런 문제. 또 이제 남쪽 대통령께서 취임되었으니까 앞으로 대북 정책, 또 대중국 정책, 대외교 정책 전반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들의 손해와 이익을 따져서 거기에 따라서 군사 행동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정상화되면
틀림없이 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북에서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달리 생각이 듭니다. 먼저 북에서 공격하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먼저 공격하면은 남쪽 정부는 어떻게 할겠냐? 미국한테 빌면서 미국한테 공격하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지상군은 미국 군인은 못 들어가고 우리는 남쪽에서 지상군이 들어가서 참패를 할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북에서는 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더 분석하면서 더 말씀 좀 나눠보겠고요. 어쨌든 취임사에서 유독 그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 과거의 이제 그 노선을 다시 천명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까지 재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대외관계 관련해서는 취임사에서 그 한미관계, 한일관계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제 뭐 이런 것들 좀 강조하는 두 가지 축으로 취임사를 했는데 뭐 팬데믹 위기, 교육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향후에 이제 한미 관계,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렇게 좀 그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쿼드 가입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요 취임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 등 대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으로 좀 전망되십니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절대 잡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해야 될 거고 지금 새 정부가 남쪽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3자 동맹이 정치적인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긴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국제 동맹이라는 것이 점점 그 기력을 잃고 있습니다. 대서양 나토만 보더라도 나토가 국가끼리 30개 국가나 되는데 이 단결해가지고 공동으로 무슨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하는 것도 좀 상당한 무리가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른 나라들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국제 동맹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실질적인 위력이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중국 혼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이 어떻게 나가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을 오히려 경멸하고 미국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금방 우리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게 20일부터 21일 요 이틀간 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결과를 보면 그 미국의 의도와 구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한미 관계를 풀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윤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부탁이 아니고 요구하는 쪽식으로 될 겁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보낸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로 해서 무슨 무기를 보낸다든가 이런 거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군대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데 대한민국 군대를 가도록 그렇게 권유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건 절대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으로 봐서 윤 정부가 아마 수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저희 방송 때 한 번 더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 어쨌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던 것이 우리 국민들인데 주권자인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자유국가로서 우리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운동하는 사람들을 정부에서 길을 깔아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북과 관계 대화하는데도 정부에서 방해할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도움을 윤 정부로서 받기는 그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남쪽의 비정부적인 차원에서 인사들이나 정부 밖의 여러 가지 단체에서 국제적인 힘을 이렇게 모아서 북과 직접 교섭을 하고 그럴 겁니다. 제가 희망하는 개성 평화대학도 해외 동포, 해외 사람들, 외국 사람들과 평양이 제휴를 하고 협력을 해서 개성에 갔다가 만들게 되면은 남쪽 정부는 그냥 참석하지 않으면은 그냥 두고라도 평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인 여력을 이용하고 세계 여론을 동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그렇게 1, 2년 사이에 방향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 자유에 대해서 이 평화운동 또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자유를 신장시키고 하려고 하면은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숙제가 지금 급하게 좀 다가오는데 취임사에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국민들 자체가 남북관계 문제 관련해서는 좀 주도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없는 건 뭐 고사하고라도 아예 이제 방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상되는데 어쨌든 주권자로서 역할을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남북회가 직접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연대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고 정부의 기대는 하지 말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를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힘이 있어 뚫고 나갑니까? 국제 여론을 조성시켜야 됩니다. 윤 대통령도 취임사에 세계 시민 여러분, 세계 시민을 그렇게 중요하게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지요. 남북 문제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국제 여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일 문제가 한반도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국제적인 문제가 여러 나라 유엔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사립기관, 시민단체 이런 데서 위주가 돼가지고 한반도 통일 문제가 거론이 되고 북과 기능적인 유대를 만들어 갈 걸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윤석열 취임사를 통해서 국정운영 전망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